자,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수능영어 강사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2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2학기 정시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시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마냥 강좌 홍보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고3 학생들이 푸는 문제가 정말로 최대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까지 어렵게 나올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그 작년도에 9월에 출제됐었던 문항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빈칸 문제 풀이법이랑 이제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보여주기에는 한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좀 간략하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제 접근성, 방향성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빈칸은 솔직히 말해서 1, 2등급권 학생들이 푸는 게 맞아요. 이제 학부모님들도 간혹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놀라는 게, 실제 수능에서 세 문제 안 풀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모자른 시험이 아니다. 이제 세 문제를 틀렸을 경우에 이제 최대값으로 91점이 최소값으로 91점이 나오고 최대값으로 94점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버리는 문항들이 대체로 3점일 거니까 91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반면에 이제 2등급을 맞추려고 할 때 8문제를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틀리는 점수의 최대값이 24점, 최소값이 16점이 나옵니다. 그럼 76점에서 84점의 범주가 나오는데, 그럼 이때 찍어서 맞춘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문항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그것도 이제 강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권 학생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8문제를 안 푸는 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시간이 분명히 남습니다. 그래서 통상 2등급권 전략에서는 5개 정도 문항을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빈칸 문항을 이제 안 풀어도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평가원이 정말 어디까지 어렵게 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대비를 했었을 때, 그리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른 문항들에서 이 정도의 글의 난이도가 나올 수 있기는 해가지고 이제 뭘 좀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현 고2에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제 앞서서 문항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몇 가지 요소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단어의 추상도나 전문성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제 작년도에 정권이 개입한 이후에 좀 전문적인 지문들을 배제하려고 해요. 이제 석박사 수준의 지문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 비해서는 이 빈도가 줄기는 했지만, 전문 용어가 나오게 되면 아이들은 좀 당황하는 모습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전에 비해서는 쉬워졌어요. 실제 단어 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접하는 이 단어들이 사전에 첫 번째로 등재된 단어 뜻이 아닌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어카운트를 설명을 해드렸고, 에이전트나 에이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대행사로 단어 뜻이 주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 지문에서는 주체, 주체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지문의 추상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쓰이는 글들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의미 범주가 조금 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뜻에 가깝게 잡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단어 학습에서는 이 단어의 실질 의미들을 파고드는 학습이 좀 필요한데,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겪게 되는 문제 상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 뜻은 A인데 지문에 쓰인 뜻은 B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전에도 그 B의 뜻이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할 때 내가 이 A라는 단어 뜻으로 해석해야 돼, B라는 단어 뜻으로 해석해야 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문항의 난이도를 결정을 하는 것에는 문장 단위가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강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는 문장의 길이 위주로 분석을 하셔요. 상당히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냐면은, 실제 이 문장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당황할 가능성이 높아요. 문장이 길다 보니까 읽다가 흐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문장의 추상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 대체로 추상적인 지문들이 많다 보니까 내용을 이제 내가 구조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해석을 했어도 내용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논리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제
평가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의 수준을 가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 어느 정도 나눠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라는 말을 에둘러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문에서 메시지는 좀 흐릿하게 보여요,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이 흐릿하게 보이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지문에 이제 문장 하나하나, 정보 하나하나가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추론. 지문 속의 정보를 이제 재조합해서 답을 내려야 됩니다. 뭐 빈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에 있는 이러이러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이제 답을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랑 이러한 정보가 가깝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항의 난이도의 요 네 가지 요소들이 주로 반영이 돼요. 오늘은 이제 빈칸을 테마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제 빈칸은 추론 문항에 조금 더 가까워요. 이제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가 부차적으로 빠집니다. 이게 이제 제목 문제나 주제 문제랑 조금 다른 모습인데, 주제나 제목은 글을 제대로 이해했으면은 선지 고르는 게 이제 빈칸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빈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다 이해했어도 선지에 어떤 말이 이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가,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세부적으로 그냥 빈칸 문항은 이렇게 풀어라 라고 하진 않고, 실제 아이들의 사고 과정을 봤었을 때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라고 봐요, 문항별로. 이제 순추론 문항이 있고, 이제 지문 내에 있는 특정 단서를 그대로 넣어도 이제 풀리는 문항. 역추론 문항은 이제 지문 내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뒤집어서 들어가야지 이제 추론이 조금 더 말끔한 문항. 종합추론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있는 여러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선 이런 것들 봤었을 때 얘가 얘기하고 싶은 범주는 이런 거 같아 라는 걸 알아차리는 문항.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요새 경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작년도부터 급격하게 역추론 문항의 빈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강사분들은 이제 이런 걸 좀 얘기를 합니다. 지문에 좀 대립되는 소재들이 나온다라면은 그걸 꼭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타당한 말이에요, 최근 경향에 있어서는. 근데 다만 이걸 주의하셔야 될 게, 모든 지문이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순추론 문항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대립 구도를 이제 짜야 하는 게 편리한 상황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선 접근을 하면은 여러 문항들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문항들은 대립 구조 없이 그냥 다 같은 맥락으로 읽으면 편하다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종합추론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아직은.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뒤에 해설을 시작을 할 건데, 이제 문제풀이 접근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상적 접근, 두 번째는 현실적 접근이에요. 이상적 접근은 지문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잘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정답의 길이 굉장히 깔끔하게 짜여져 있는 거를 이상적 접근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문제풀이 시간 비교적 오래 걸리고요. 대신에 확신이나 정확성은 높습니다. 현실적 접근은 뭐냐? 이제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단어 분명히 나오고 모든 정보들을 원활히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 압박도 물론 여기에 이제 관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 내가 다 못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쉬운 단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걸 알아차리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에 해당하는 접근법이 현실적 접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수능 때까지 어떤 접근을 좀 중점적으로 삼는 게 좋으냐, 둘 다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현실적 접근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 접근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상적 접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현실적 접근은 시험용이고 이상적 접근은 학습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시험에서 현실적 접근이 곧 이상적 접근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뭐랄까 안정적이고 좀 체계적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문항은 2024학년도 작년이에요. 이 9월 모의고사에서 34번으로 출제됐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4번은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요. 안 풀어도 된다라고. 정말 시간이 남고 다른 문항들의 확신이 높을 때 그때 접근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습 중에 저는 이러한 문항들을 건드려요. 왜 그러냐?
평가원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이 난이도까지도 커버할 수 있으면 다른 문항들의 상대적인 난이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런 것들에 어떻게 난이도를 좀 낮추며 기본적으로 이 문항의 난이도가 왜 높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 문항의 오답률이 84였을 거예요. 그럼 84%면은 찍어도 못 맞춘다예요. 그럼 찍어도 못 맞추는 문항을 낸 평가원 잘못이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해서 얻는 저희의 효용이 뭐예요? 이제 제가 강의 중에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너무한 문항이다. 그 아이들 위로차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항이 왜 이제 찍어도 못 맞추냐. 그리고 이제 평가원이 그렇게 그 무식한 그 집단이 아니에요. 되게 똑똑한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답 해설을 듣고 나면은 타당하긴 하네. 근데 내가 좀 벽이 느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향후 학습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깔끔한 편입니다. 제가 이 문항을 처음 봤었을 때 좀 많이 놀랬어요. 이거 왜 놀랬냐면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출제를 한 적이 없어요. 특히나 추론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든 적은 없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 수능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주제를 찾아라. 주제가 곧 답이다. 이 문항은 아니었어요. 이 문항의 주제는 아래 나와요. 근데 빈칸은 위에 뚫려 있어요. 주제랑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을 이해를 했어요. 근데 답은 안 나와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이 문항이었다 보니까 좀 특이점이었고요. 그럼 이게 이번만 출제됐냐? 이러한 흐름이 주제 역추론은 처음 나왔고요. 세부정보 역추론은 빈번하게 나왔어요. 좀 비슷한 패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비할 만한 이제 좀 효용은 있습니다. 이제 학생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라면은 한번 문제를 잠깐 멈추시고 풀어보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해설에 들어갈 건데 이제 제가 앞서 요거 가지고 해설을 하면 좀 너무 필기량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좀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실성이 떨어져요. 실제로 지문을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해설을 위해서 좀 뭐랄까 여러분들의 전달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자, 기본적으로 빈칸의 추론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독해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특정 강사분들은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필요한 정보를 먼저 찾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빈칸에 있는 어떤 단어가 이 지문에서 무엇을 뜻하는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자유가 빈칸의 주변에 있어요. 그럼 우린 자유 정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유가 과거 전통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 과거로부터의 자유일 수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문에 공간상의 자유, 내가 어딘가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추론을 하면 안 돼요. 이제 그 영역에서의 자유와 이 시간에서의 자유가 다소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먼저 독해를 하면서 이 사람은 특정 단어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구나를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을 읽다가 타겟팅, 빈칸 문장에 들어갔었을 때 타겟팅을 합니다. 이 타겟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 아까 전에 이제 자유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자유 정보가 이제 앞으로 찾아야겠네라는 이제 그 추론의 루틴을 잡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요 타겟팅을 기반으로 근거 탐색을 시작합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을까? 이제 자유에 대한 정보가 이제 위쪽에 있었다. 그럼 거기서 추론해 보려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추론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요 흐름을 따르고요. 이제 요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 prior to photography 하고선 빈칸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되게 세게 읽었어야 됐던 게 이 문항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prior to입니다.
prior to는 뭐뭐보다 이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 사진술 이전에 빈칸했다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진이 나타나기 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가는 영역은 색깔로 이제 노란색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사진술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과거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경향이 짙어요. 글을 쓰는 시점보다 과거 정보, 구정보라서 나중에 신정보가 나오는 게 주제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거 주제랑 반대될 가능성이 높아. 주제의 여집합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았고요. 두 번째로 이제부터 추론을 좀 해볼 건데,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다 보니까 타겟팅이 바로 가능해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냐? 첫 번째, 사진술이 아닌 것의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사진 이전에 있었던 거니까. 두 번째로는 사진의 특성 있죠. 나중에 나올 사진의 정보, 특성의 반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아닌 것은 순추론, 여기 있는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사진의 특성이 나오게 되면은 역추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사진의 정보들은.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서 사진이 아닌 게 나오면은 힘을 이제 순추론으로 집어넣고 근거를 그대로 집어넣고, 사진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반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제 문장 루틴인데, 우리가 요 while이 뭐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는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하는 반면에 이렇게 많이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A 하는 반면에 B 하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B 하다 쪽이 A에 비해서는 힘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루틴으로 집어넣어 주는 건데, 먼저 전체 주어 서술어 파트를 읽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어 파트가 이 페인팅이에요. 그림은 보자마자 한번 반응을 했어야 돼요.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정보들 있죠. Were time consuming to produce, relatively difficult to transport, and one of a kind. 이 정보들이 전부 다 빈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사진술 이전에 그림은 만들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옮기기에는 너무 이제 어려웠었고, 그리고 한 종류당 하나였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주 특수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기가 어렵다 같은 것들, 또는 막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나마 그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이 이제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추론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순추론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항이 어려운 게, 그럼 만들기 어렵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선지들 중에 그림이 만들기 어렵다라는 선지가 없었어요. 이게 34번 문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거가 굉장히 적어요. 하나만 잡고선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좀 더 읽어볼게요. The multiplication은 이 증식이란 뜻이에요. 사진의 증식은 특히나 발생했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halftone plate in the 1880s. 1880년대 하프톤 플레이트의 도입과 함께. 그런데 이 하프톤 플레이트, 이제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솔직히 뭔 말하는지 몰라요. 다소 너무 구체적인 단어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 수식어를 더 읽어줘야 돼요. That made possible, 가능하게끔 만들어버린 기계적인 복제를, 사진의 기계적인, 사진의 기계적인 복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사진에 대한 정보죠. 신문, 뭐 주기 간행물, 이제 책들, 그리고 광고에서. 그러면 사진에 대한 정보로 누가 들어가냐? 메카니컬 리프로덕션이 들어가요. 근거를 좀 정리를 할까요?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이 그림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었죠. 이게 보일까? 네, 보이네요. 근거 리스트. 첫 번째, 그림 만들기 어려웠다. 두 번째, 지금 사진의 정보가 나왔죠. 그럼 사진은 반대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계적 복제가 가능하다를 뒤집어야 됩니다. 복제 불가능이 나와야겠죠. 기계적 복제 불가능.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근거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다음 문제.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빈칸에서는 다소 서브 개념, 그 부차적으로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글에 대한 이해는 체계적으로 처음에는 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사진은 다시 사진 정보네요. 역추론 들어가야 돼요. 사진은 became coupled to consumer capitalism, 소비자 자본주의랑 묶여야 된대요. 그런데 실제 문제 푸는 사람 중에 소비자 자본주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근거로 못 씁니다. 심지어 얘를 뒤집어줘야 돼요. 그럼 소비자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뭐 공산주의예요? 필자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는 was now offered in limitless quantities, 무제한적인 양으로 이 세계가 제공을 받는데요. 뭐를? figure, 수치나 인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물에 가깝게 쓰였어요. 또는 형상이란 뜻도 있고요. landscape, 풍경, event, 사건. 그래서 인물, 풍경, 사건들을 제공받기 시작했다. which had not previously been utilized either at all. 이전에는 이용되지 않았었던, 또는 only as a picture for one customer, 한 소비자한테만 이용이 가능했었던. 자, 이쪽 정보를 뒤집어 봅시다. 자, 이제는 세상이 풍경이나 사건들의 제공을 받는데요. 인물 또는 뭐 형상, 인물, 풍경, 사건, 제공을 받는다라고 하죠. 제공을 못 받는다 라고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 다음 5번. With the capitalism arrangement of the world as a department store. 이제 세계의 자본주의적인 배열이 백화점, department store, 백화점이 되는 것과 함께 the proliferation도 마찬가지로 증식, 확산이란 뜻이에요. The circulation, 순환이란 뜻입니다. representation, 표현이란 뜻이에요. 자, 표현의 증식과 확산은 achieved a spectacular and virtually inescapable global magnitude. 사진에 대한 정보죠. 이제 그 표현이 순환하고 증식한다.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던 인물이나 사건 같은 거 받게 된다. 엄청난 장관의, 그리고 사실상 도피할 수 없는 규모를 맞이하게 됐다. 자, 규모. 엄청난 규모. 그러니까 양이 많았다라는 거죠. 사진에서는. 그럼 양이 적었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점차 사진은 아직 사진에 대한 정보네요. became cheap. 오케이. 요거 하나 역추론 가능하죠? 비싸다. 뒤집은 겁니다. mass produce, 대량 생산의 양이 많다라는 거죠. 이미 이제 근거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별도로 정리는 안 하고요. That made the world visible, aesthetic and desirable. 세상을 보이게끔 만들고 신미적이게끔 만들고 바람직하게끔 만든다. 역추론 들어갑시다. 세상이, 지금 저기 있는 거 보니까 다 좋은 뜻들이죠. 눈에 보이고 이제 신미적이고 바람직하게. 마이너스다. 부정적으로 보인다 또는 안 보인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경험을 민주화되었다. by translating them into cheap image. 그것들을 싼 이미지로 바꿈으로써 translate는 번역하다지만 실제로는 바꾸다란 맥락으로도 자주 쓰여요. 그래서 민주화되었다. 요거는 민주화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은, 민주는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반대는 독재 또는 독점 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배경 지식이 없이 접근하기에는. 근데 실제로 영어는 배경 지식이 좀 아직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업에서 좀 배워야 되고요. Light, small and mass-produced photograph. 포토그래프에 대한 정보, 사진. 가볍고 작고 대량 생산 다 같은 정보였어요. Became dynamic vehicle. 역동적인 이 수단 또는 매체가 되었다. For the spatio-temporal. spatio-temporal은 spatio가 공간이고요. temporal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의 장소에 대한 확장에 대한 매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장소가 시공간적으로 순환하기 시작했다, 확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근거로 쓸 수 있는 역추론은 장소의
매체가 없다. 여집합. 근거 쓸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죠. 자, 한번 이 단서들 중에 그나마 가까운 게 있는지 봅시다. 우리가 이제 빈칸 문항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었을 때는 정확한 추론을 잡는 것보다는 이제 부정확한 추론들을 걸러내는 방법, 그러니까 속어법을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 우리한테 이제 그 빈칸에서 요구했었던 정보는 사진술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예요. 1번 painting alone, 그림 혼자서. 일단 그림 정보 들어가는 거는 좋죠. 사진술 이전에 있었던 거니까. 혼자서 자연과 연결을 했다.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일단은 그림은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커넥티드가 틀립니다. 그리고 네이처는 탈맥락이에요. 지문에 언급된 적이 없어요. 자연에 대한 언급이. 그 다음 2번 Painting was the major form of art. 자, 그림 맥락 좋죠. 예술의 주요한 형태였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문에서 major form, 이제 예술의 주요한 형태가 그림이었다라는 언급이 없다 보니까 과감하게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림에 대한 진술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메이저가 붙기도 어렵고요. 3번 이게 글을 제대로 좀 잘 읽은 사람들한테 3번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제 학생들, 잘 읽는 학생들은 아트를 뭐라고 생각했을 거냐면은 그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치환 정도는 이제 평가원에서는 용인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에 대한 거울, 세상에 대한 거울? 그럼 이제 내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사진술 이전에는 그림밖에 수단이 없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읽어서 3번을 골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3번 고르신 분들은 칭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들기 어려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거울이 역할을 했을 수 있는데 잘 못했어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헬드가 틀린 게 돼요. 이게 미러 투 더 월드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평가원이 보통 34번은 어렵게 내려고 하니까 3번이 좀 킬러처럼 넣어놓으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4번 탈맥락이에요. 여행에 대한 욕구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5번 장소는 잘 travel은 뭐 여행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이동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장소가 잘 이동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 있는 단서들 중에 장소가 잘 이동하지 않았다랑 그나마 유사한 게 누구죠? 얘예요. 장소의 매체, 사진이 장소가 이제 이동하는 것의 매체, vehicle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역추론 들어가면은 장소가 vehicle이 없다, 매체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동을 못 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운반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8번에 해당하는 단서가 그나마 제일 가깝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가깝습니다. 이제 사진술이 도입된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에펠탑에 사진을 찍고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뿌려줍니다. 그럼 에펠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제공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게 사진이에요. 그럼 사진이 없다라면 에펠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풍경 같은 게 이제 사람들한테 제공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장소가 이동하지 않았다. 우리의 정신 체계 안에서 같은 것도 추론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자, 좀 왜 어려운지 알겠죠? 지문에 엄청 많은 정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글을 좀 이해한 학생들한테는 뭐가 떴을 거냐면은 양이 많다가 떴을 거예요. 포토그래피, 사진이 복제가 쉽고 그 순환이 잘 됐다. 그래서 보통 이 4번 근거를 가지고 풀려고 하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5번이 추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이제 필자가 주로 얘기했었던 거의 맥락에서 근거 추론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웠었고, 다 지울게요. 이게 순추론도 가능해요. 지문 내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 두 문장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추론을 한다고 했을 때 Y 파트를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앞으로 모든 글들에서 while 파트를 읽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루틴은 while을 안 읽는 게 좋아요. 심지어 이거 왜 안 읽어도 되냐면은 while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뜻이 동안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반면이란 뜻이 있고요. 세 번째 뜻이 있어요. 할지라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지라도가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Y 파트를 읽어도 무의미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순추론을 하려면 이 문장을 이제 그림에 대한 영역이니까 여기를 써야 되는데, 그럼 Y 파트를 읽어야지만 추론이 됐었던 문항이라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화가들이 특정 장소를 들어올렸을지라도, 들어올린 반면에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그리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지라도, 뭔 소리예요? 화가들이 장소를 들어올렸대.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어디로? 다른 어딘가로 옮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place travel의 맥락이에요. 장소가 이동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림은 만들기 어려웠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면은 장소가 제대로 이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생겨버리죠. 그러면은 장소는 잘 이동하지 못했다. 5번이란 추론이 가능해져요. 근데 문제는 이 길을 짜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문장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보자라는 걸 짜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더 빨리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풀었을 때 이제 역추론에 가깝게 풀더라고요. 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한테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뭐 죄다 사진 얘기만 하고 있어. 어쨌든 사진 얘기는 아니니까 반대로 넣어야지. 잘하는 학생들 기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어때요? 상당히 어렵죠. 이거는 이제 N수생들한테 줘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문항이에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번 설명회를 고2 대상으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는 벽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좌절감을 올린다라는 것보다는 영어를 쉽게 놔선 안 된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예요. 특히나 영어는 집중적으로 학습했었을 때 효과가 아주 높진 않아요. 수학이랑 탐구는 개념형 학습이에요. A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감이 확 올라요. 그런데 반면에 국어랑 영어는 어떤 특정 문항을 많이 푼다라고 해서 감이 확 오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념형 학습이 아니라 문해형 학습이라 그래요. 지문에 있는 정보를 매번 새롭게 처리하고선 이제 조합해가지고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글을 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글을 읽을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학습은 단기간에 학습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학습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 시점 고2 학생들한테 필요한 능력들은 평가원식 단어 학습, 이제 평가원에 쓰이는 단어의 실질 의미 학습이 필요하고, 고2는 그 문장 해석 기초를 확립을 해야 돼요. 당장에 이제 추상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하는 게 힘들고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특히나 고2 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하다 보니까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장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 하나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의 문항들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글의 내용에 대한. 그래서 문법사항은 최소화해줘야 되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 독해 측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요. 방금 전에 질문, 글이 좀 많이 복잡해요. 페인팅, 이 그림에 대한 맥락이 나오다가 사진에 대한 맥락으로 바뀌었는데, 뭐 단어 수준도 물론 높고 그렇기는 한데 이제 전환이 한번 되다 보니까 어디다가 시선을 둬야 하는가 이런 거 설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리 독해는 영어 수업을 듣는 이유인데, 이제 여러분 그 평가원 모의고사 풀고 모르는 단어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전에 치면 나오거든요. 문장 해석 팝하고 치면 돼요. 구글 번역기 돌리면 돼요. 그런데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해요. 어떻게 읽는 게 효과적이고 앞으로 많은 글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와 같은 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독해 패턴을 잡기 위해서 영어 수업을 이렇게 듣는 게 아마 효과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굉장히 자습 지향의 학습 방법론을 지향해요. 수업을 듣게 된다라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좀 주고 싶어요. 네, 이런 파트들은 제가 좀 컨텐츠만 잘 정리해서 제공해주고, 이제 이 문법 사항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힘을 빼고 아이들한테 수능에서 꼭 필요한 능력들, 논리 독해랑 추론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추론에서는 이제 앞서 우리가 논리 독해를 배웠다라면은 글을 읽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추론할 것인가 같이 연계해서 배우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제가 앞선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매 시즌 강의의 교재를 리뉴얼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즌 4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재를 짰고요. 디자인 자체는 고3 그 교재랑 좀 비슷하죠. 다만 뭐 색상이나 내용들은 좀 다릅니다. 이번 시즌 4의 컨셉은 시즌 말에 수능, 올해 나온 수능을 좀 아이들한테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현 위치를 좀 명확히 인지시키고 향후 학습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고자 하고요. 교재 이름은 Peel the Feel이에요. Peel이 이제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Feel은 감각, 느낌이죠. 그래서 그 느낌을 벗겨내서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이 사고 과정들에 대한 구체화랑 이제 앞으로 학습에서 좀 단단하게 이성적인 사고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구성에 요 네 가지 사항들 다 들어가 있어요. 교재 항상 만들 때마다 한 2달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새롭게 리뉴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향후 있을 스케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0월 13일 일요일 날에는 학부모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혹시나 이제 이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좀 궁금하셨을 사항, 그리고 오늘 이제 요새 수능에 대한 경향, 그리고 올바른 학습 방법론, 그리고 제 강의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안내가 좀 있을 거고요. 데스크에 문의하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14일 날 시즌 4가 개강이 됩니다. 10월 14일 날 하루만 제가 수업을 일부를 공개를 할 거예요. 아마 전반부가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1시간 반 동안 이제 수업 이제 한번 같이 들어보고 이렇게 수업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이어서 이제 수강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데스크에 같이 문의를 해보시면은 이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제 수업이 이제 고2 수능반, 고3 수능반도 있지만 이제 막바지라서 사실 들어오는 게 무의미해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의 능률을 올리는 데 제가 집중을 할 거라서 고2 수능반은 월요일 날 있고요. 이제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클리닉은 기존에는 이제 제가 수업 전에 붙였었는데 이제 수요일 날로 별도로 뺐고요. 이때 클리닉에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제공하고 단어랑 문장 해석이랑 문제풀이, 그리고 제 개인 해설지가 별도로 배부가 되고 1대1 질의응답이 운영이 될 겁니다. 제가 저의 슬로건은 항상 이제 당신의 감성적 영어를 이성적으로 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는 이제 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성적이 아니라 명확하게 올바른 추론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원하는 이 성적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의 차이 수능 영어 강사 단글리시 김도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